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제일 궁금한 게 대체 지금 이 시점에 미사일 왜 쏜 것인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전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일정 수준 부분까지 기술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축적 과정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일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왜 하필 이 시점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 시점이 이제 지금 3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한 한미 연합훈련이 키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 여기에 대응한다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 조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선제 공격론, 뭐 그다음에 전술 핵무기 재배치 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고, 또 원래는 3월 달에 미국하고 북한하고 1.5 트랙,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국에서 하기로 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비자를 안 해줬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반발도 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다양한 이제 목적으로 아마 이번에 미사일 때 발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사일 4발의 때 발사.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술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이라고 그렇죠. 보셨는데, 좀 새로운 겁니까? 지금까지 쐈던 거랑 다른 겁니까? 뭐 오늘 이제 군에서 발표된 것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새로운 거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사 사거리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고도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스커드 ER이나 사거리가 1000km 넘는 스커드 ER이나 노동 계열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어차피 이제 추정적인 것이고요. 네네. 분명한 것은 이제 내일 오전에 분명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노동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당의 그런 여러 기관지라든가 아니면 관련 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또 보여줄 겁니다. 사진이라든가 영상이 나왔을 경우에 좀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스커드는 단거리 미사일이고 노동은 단거리, 중거리, 중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커드 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거리가 1000km 정도 되고요. 노동은 그러니까 1300. 그것도 단거리입니까? 스커드 ER도? 스커드 ER은 이제 단거리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단거리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네. 노동 같은 경우에는 1300km가 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중단거리 미사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1000km 이번에 날아갔는데 1000km면은 사정권이 어디까지 들어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동창리에서 쏘았으니까요. 예. 일본을 향해서 쏘았지 않습니까? 쏘아서 일본의 EZ 안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일본 본토로부터 얼마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가서 떨어졌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다 넣는 거죠? 그렇죠. 사정권에. 이게 노동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사거리 1300이니까요. 사거리 예. 1300이면 일본 본토 대부분이 1300km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북한이 이렇게 쏜 것이 몇 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 미사일 뭐 3발을 한꺼번에 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때 갔을 때도 일본의 그 이 EZ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노동 미사일급일 텐데, 지금 우리 김대영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카드 ER일까 노동 미사일일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2월 12일 날 발사한 북극성 2형의 새로운 형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3월 3일 날 북한 노동신문에서 지금 얘기한 것이 신형 전략 미사일을 발사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미사일도 쏘겠지만 조금은 다른 형태의 미사일도 같이 쏘지 않았겠느냐. 일단 그렇게 예측은 뭐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2월 12일에 쐈었던 우리가 IRBM이라고, 그때도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네. 인터미디엇 레인지 발리스틱 미사일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했었던 그때 거하고 이번 쐈던 거하고 좀 저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당시 2월 10일 쐈을 때인데요. 아주 고각으로 쐈던 거죠, 그때? 네, 그때는 이제 고각으로 쐈고요. 89도의 고각에 올라간 것이 아마 여기 보면 고도가 한 550km, 사거리 500km인데요. 이것은 이제 각도를 조정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500km밖에 안 나간 거고요. 네네. 만일 각도를 정상적으로 45도 플러스 마이너스 각도로 쐈다라고 하면 이것이 2,500km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아마 날아갔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IRBM을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쏜 것은 1,000km 정도 날아갔고요. 각도가 이제 뭐 보니까 75도에서 93도까지 이렇게 쏘았잖아요. 높이 이제 고도 올라간 것이 한 200km 정도 올라갔고 멀리는 한
1000km 정도 날아갔는데요. 이 정도면은 정상적인 각도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연료량을 좀 조절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되어야 이것이 스카드 ER일지 노동일지 그렇지 않으면은 북극성 2형의 신행일지 이것이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죠. 사실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이제 고각 발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거리를 줄였던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이제 정상적인 발사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탄도미사일의 포물선 비행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성 2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군 당국에서는 사거리가 뭐 2,500km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는 산팔로스 같은 경우에는 1,200km로 보고 있거든요. 좀 이런 좀 간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 분석에 따르면은 사실 지금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초에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고 운용한 지 벌써 이제 30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미사일로의 교체 시점이 사실 오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분석에서는 북극성 2호가 아무래도 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미사일 수단이 아니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오늘 발사가 4발 모두 각기 다른 미사일이라 그러면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4발의 다른 미사일을 한 지역에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뭐 한 종류의 미사일을 4발을 쐈다던가 아니면은 두 종류를 섞어 쐈다던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뭐 북한에서 이제 발표가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점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우선 사거리 좀 잠깐 다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그 사거리 보여드렸던 그 화면 보시면서. 그러니까 스커드 미사일은 우리나라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노동 미사일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까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무수단 3,000km니까 괌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000km 이상 되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보통 이제 5,000km 이상을 넘어가면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네. 이제 작년에 무수단 미사일을 6월 22일 날 발사해 가지고 성공했거든요. 그때 했을 때 지금 한 500km 정도 날아갔는데요. 이때 그 각도가 89도 정도 될 겁니다. 83도요. 83도 정도 되고 1413.6km까지 올라갔다가 400km를 비행을 했는데요. 이것을 정상적인 각도 32도 정도 각도로 쐈으면 한 3200km 날아가고 이것이 이제 괌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괌에는 결국은 이제 앤더슨 공군 기지라고 거기가 이제 전략 자산들이 출발하는 기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F-22도 출발하고 B-1B 전략 폭격기도 출발하는데 그곳이 이제 타격 목표다 하는 것을 이제 일부러 이제 이 북한이 과시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발사 각도가 오늘 몇 도냐가 처음에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아까 그 처음에 언급됐던 75에서 93도라는 것은 발사 각도가 아니고 그 동해 쪽에서 방향이 75도에서 93도였다. 그걸로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발사 각도는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거리가 나갔었던 것 같다라고 보셨습니다. 그 동창리에서 왜 쐈느냐가 처음에 관심의 초점이었거든요. 동창리에서 쐈다고 하니까 ICBM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이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큰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동창리에서 쏜 건 왜 그랬다고 보셨습니까? 동창리에서 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것을 원산에서 쏘게 되면 1000km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동창리에서 쏘면 충분한 거리까지 쏠 수 있거든요. 비록 일본의 EEZ 안에 떨어지긴 하지만 10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동창리를 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 있어요. 동창리에서 쏜다는 것은 북한 내륙을 관통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정도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륙으로 가도 이게 중간에 떨어지거나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나 북한에 무슨 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서 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4발을 이번에 쏘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은 이제 엊그제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북한이 작년도에 무수단 미사일을 8번 쏘았는데 7번 실패했는데 그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미국이 사이버전을 해서 소위 말하는 발사 직전에 여기에 모작동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실패하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다시 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한 번도 무수단 미사일 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요, 작년에 처음 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미국의 말을 뉴욕타임즈에 나온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느냐 안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발을 쏘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번에도 그러면 한번 해봐라. 미국 보고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사이버전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이번에 성공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보여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 어찌됐든 지금 현재까지는 네 발이 다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사이버전도 이번에 했을 텐데 첫 번째는 탐지에 실패했을 거고 두 번째는 사이버전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좀 더 이제 하나 좀 덧붙이자면요. 다른 발사 지형과 달리 이제 동창리는 그동안 이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의 그런 궤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는 계측 장비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어디 가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미사일의 성능을 또 확인하면서 동시에 또 새로운 예를 들어 전술적인 변형 같은 것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북한이 이번에 이런 동창리를 선택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발을 동시에 한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예. 네 발을 쐈는데 다 한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험했을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네 발이 다 충분히 다른 종류일 수도 있다. 그것은 예.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드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수준의 이제 발사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6대에 48발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맥시멈으로 했을 때는 이제 72발까지 가능합니다. 발사대가 9개였을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사드 포대를 상대로 한 50여 발 이상 한 지점에 넓은 지역에 이걸 발사했을 경우에는 미사일을 방어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생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이런 뭐 패트리어트라든지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패트리어트라든지 아니면 향후 들어올 사드에 대해서 이런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미사일 방어망을 뚫어보는 그런 일종의 실험적인 성격의 발사 시험을 진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군에 이제 특히 포병으로 갔다 오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 예. 그 포병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가 네네. TOT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온 타겟이거든요. 예, 예. 서로 다른 위치에서 서로 다른 포탄을 가지고 쏘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장소는 똑같이 만드는 거죠. 네, 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그것을 이제 우리 포병에 있는 아저씨들은 그걸 TOT라고 그래요. 타임 온 타겟이라고. 예,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실험을 만일 그 정도 했다라고 하면 북한이 거기에 떨어지는 시간까지 다 고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은 필요합니다. 네. 제가 사실 포병부대 병장 출신인데 아, 그래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한가하게 옛날 생각할 때가 아니고요. 네, 심각한 네.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네. 미사일이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미사일이 뭐 각도나 방향만 바꿔 쓰면 우리한테 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IRBM이 ICBM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가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바마 때부터 이미 대북 선제 타격 얘기가 검토까지 했었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세계 정책 속에서 세계 전략 속에서 동아시아 전략이 나오고 다시 이제 한반도 전략이 나오고 대북한 전략이 나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통상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런데 얼마나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가 급하면 이거부터 빨리 하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모든 소위 말해서 그 브레인스톰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사실상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대안을 책상 위에 놓아놓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속에서 나온 게 선제 공격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전술 핵무기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만일에 예. 한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이 북한하고 이렇게 국경선을 연해 있지 않으면 아마 미국은 벌써 선제 공격을 북한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9.11 테러가 나서 미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외국인 한 3천여 명 죽었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을 혹시 공격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WMD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개발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라크하고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공화당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네. 만일 한국이 없었으면 이미 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한국이라고 하는 우방 국가가 있고 이것이 제2의 6.25 전쟁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트럼프 행정부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첨언하자면은 사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ICBM 발사는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더 이상 미국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교수님도 설명하셨지만은 선제 타격이라든지 전술핵 무기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술 핵무기 마지막으로 좀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면 만약에 재배치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고 북한에는 어떤 위협이 되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전술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와 달리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한 20킬로톤 미만의 그런 위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과거 냉전 시절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량의 그런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전술 핵무기가 배치가 되면 사실 북한 핵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드와 같이 다른 문제로 이게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물론 전술 핵무기가 배치될 경우에 북한 핵을 억제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은 네. 자칫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러 간에는 준중거리 미사일 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술 핵무기에 대한 그런 제한 협정들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의 전술 핵무기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반발을 하겠죠. 예. 왜 우리는 이쪽 지역에 전술 핵무기가 없는데 갑자기 미군의 핵무기가 들어오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 지금 이 전략 전술무기 협정 자체가 와그라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러 간에 굉장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이제 미 행정부가 새로 들어서면은 핵태세 보고서라는 것을 새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가 가장 중요한 억제력이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도 이제 새로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아무래도 이 전술 핵무기가 다시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아까 얘기하다 충분히 그 부분 못 짚고 넘어갔는데 사드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 사드 무력화를 이번 4발 발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예, 그게 이제 뭐 가능하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지난번 2월 12일 날 북극성 2형을 쐈을 때 네.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유심히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북극성 2형을 쏘고 난 뒤에 북한이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해서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탐지 레이더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4발 쏘는 것도 그런 어떻게 하면은 우리 탐지 레이더로부터 회피할 수 있을 건가 그런 목적으로 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군사 전문가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